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9년 전부터 금지되어 온 민간 분양형 실버타운이 부활됩니다. 60살 이상만 입주할 수 있고 인구 감소 지역에만 허용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식 산후조리원에 미국 산모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체험이라고 극찬받은 이유, 그리고 인기의 비결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개막전 2경기가 사상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몸값 스타 오따니는 한국 사랑과 부인의 검소함, 전담 통역사의 거액 사기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먼저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분양을 하는 실버타운, 즉 노인 복지주택이 사라진 지 9년이 돼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 부활을 예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실버타운의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입주 자격, 위탁 운영 등 민간 사업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서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일부 고급 실버타운에서 이러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많은 어르신들이 누리기에는 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누가 입주할 수 있는지, 입주 자격, 그리고 어디에 분양을 한다는 건지 이게 궁금하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입주 자격이 60세 미만에 혼자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네. 혼자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60세 이상이면 무조건 다 들어가실 수 있고요. 대상지를 보시면은 지금 89개 인구 소멸 지역에 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주요한 그런 인구 소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같고요. 특히 저기 보시면은 주택연금 수급을 받으면은 못 들어갔었거든요. 아, 네. 그거를 완화를 해줬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이제 넓어지는 부분들이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위탁운영 자격을 굉장히 지금까지 무슨 이 실적이 있다든가 이런 걸 했는데 이걸 민간한테 푸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대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에서 공급과 수요를 다 같이 잡을 수 있는 부분들로 지금 전체 조건들이 완화된 그런 뭐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9곳은 비수도권이 대부분인데 수도권에도 이제 있어요. 그렇죠. 가평, 연천, 강화, 옹진. 예. 그러니까 이런 곳에는 수도권이라도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가 근데 사실 지역적으로만 보면 인구 감소 지역이거든요. 근데 수도권이라는 부분들로 해서 교통으로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지에 또 수도권에 2,500만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굉장히 지금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심들이 증폭이 되고 있고 60세 이상이고 규제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 바람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한때 전국 곳곳에 있던 이 분양형 실버타운은 9년 전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자, 그 이유가 뭐였죠? 아무래도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갑자기 사라지게 됐죠. 과거에는 사실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로 이 실버타운을 건설한 뒤에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하는 것이 모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령층에게 사실은 이제 주거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인에게 실버타운을 분양하는 이 사기가 기승을 부렸고요. 더불어서 또 무분별한 전매로 인한 이 투기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당시에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2015년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아예 폐지를 하게 이르게 되고요. 아무래도 사업자금이 사실 이제 분양형으로 가다 보면 사업자금 회수가 빠르기 때문에 분양형으로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치우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실버타운에 대한 그 공급 자체가 굉장히 지체가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됐었고요. 사실 일본 가족은 비교를 해보면요. 일본의 경우 실버타운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네. 전국에 16,000여 곳이 있다고 하고요. 입주자 수로 따지면 64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국과 비교를 하면요. 사실 한국은 굉장히 뭐 한 2% 없는 거랑 다름없어요. 그렇죠. 없는 거나 다름의 수준이어서 사실은 고령층의 인구 속도라든지 그 비중은 굉장히 비슷하게 가늠에도 불구하고 실버타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현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른바 이 실버타운과 함께 무슨 스테이 많잖아요. 땡땡 스테이. 그래서 실버 스테이도 좀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또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이것도 새로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죠?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고령층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굉장히 적절한 부분들이 나가는데요. 사실 이제 고소득층들은 자기가 해결을 하고 저소득층들은 다양한 복지주택인데 중간에 중산 고령층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히 특화를 한다는 게 감지기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단차를 없애든가 노인에게 특화된 그런 설계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항상 우리 어르신들은 병원이라든가 의료시설이 붙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갈 수 있는 부분들로 설계가 갑니다. 중산층에 굉장히 맞춰진 부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동작 감지기, 네. 단차 제거, 저 잘못하면 쓰러지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요양 돌봄 서비스. 그렇죠. 그것도 이제 같이 오고 특히 이제 뭐 경로당 같은 거에도 지금 뭐 어떤 이 지원들을 강화하는 부분까지 지금 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이 들어와서 지금 이 전체 운영에 지금 참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노인복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이 좀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여야가 합의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선거 끝난다면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민간 부분에만 맡겨둬선 될 일이 아니다고 본 윤 대통령은 LH 등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 복지주택도 좀 획기적으로 좀 늘리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네요. 네, 지금 이제 고령자 복지주택 연 1,000가구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 규모가 이제 3배가량 늘어서 3,000가구 공급을 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리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라면서 이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지금 매년 1,000호씩 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매년 3,000호씩 건축을 해서 네. 보급을 더 늘리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시도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산층 민간 임대라든지 아니면 리츠 이렇게 부동산 투자 회사를 이용을 한다라든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이 어르신 친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민간 임대주택 실버 스테이도 이제 새롭게 도입을 해서 마련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축과 리모델링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1,000호 공급의 규모를 3,000호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기동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 계셔야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요양 시스템도 질적, 양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하겠다, 개선하겠다고 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95개 정도가 전국에서 지금 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250개로 지금 확대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왕진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왕진을 갔을 때 지금 개인당 왕진비가 38,000원인데 그것도 반으로 지금 줄이는 부분. 2만 원도 안 되게. 네, 그러면은 굉장히 사실. 지금까지는 왜 이 주택들이 잘 안 되냐면 실버 주택에 있다가 아프시면요 요양원, 요양병원으로 가는 게 순서였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두 가지를 묶어서 같이 양질의 서비스를 준다는 그런 큰 전제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쫓아오는 모습이 전체적인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받으실 수 있으면 본인도 그렇고 그렇죠. 돌봄 가족들도 이게 마음이 좀 편안해질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부담도 네. 좀 줄고. 네, 비용 부담이 제일 크죠. 지금도 노인 65세 이상 되면 소득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제일 중요한 게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 부분들에 대한 조치까지 같이 지금 따라붙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런 발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노인복지, 그야말로 날로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인데 우리의 미래가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암울해요. 이게 2040년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와닿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노인 가구 수와 그 비중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2022년에서 조금 지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난 사실 2030년만 하더라도 이 300만 가구가 더 늘어나고요. 그 이후에는 역시 비슷한 그 추세로 증가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40년에 이 한 해 100만 명씩 태어나던 70년대생이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그 시기입니다. 이때 노인 가구 비중을 보면요. 39%가 혼자 살아가는 이 나홀로 노인 가구라고 합니다. 비율도 비율이지만 70년대생이 늙으면 10명 중에 4명은 혼자 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통계청의 장래 가구 추계를 토대로 추정한 이제 결과치인데요. 쭉 통계들을 보면 이 혼자 사는 할머니 이 가구가 262만 가구로 예정이 되고요. 왜 할머니가 저렇게 많죠? 이 전체 1인 가구의 26%를 차지하는데 이게 원래부터 뭐 독신으로 이렇게 혼자 사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사별을 통해서 이렇게 홀로 거주하게 되는 그런 가구 수도 굉장히 늘 것이다. 할아버님들이 일찍 돌아가시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혼자 사는 할머니 가구 수가 굉장히 많고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하고요. 80세 이상인 1인 가구 152만 가구로 추계가 됩니다. 지금의 한 3배가량 늘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의 홀로 거주하는 노인 가구 수가 많아질지 좀 와닿으실 것 같고요. 16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1000만 가구가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65세 이상 고령 가구가 1029만 가구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10집 중에 4집 노인 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요. 2040년 일본에도요. 노인 가구가 한 40%가량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 3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아주 나란히 가네요, 이제. 맞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한 2040년 정도의 미래 모습이 굉장히 닮아 보입니다. 네. 나라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설 좋고 서비스가 편리한 실버타운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서 그저 그림에 떡인 노인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또 짧아도 2년, 길게는 5년까지 대기를 걸고 기다려야 입주를 할 수 있다. 내 돈 있어도 못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신 표에도 보시면은 지금 더 클래식 500이 9억이나 되고요. 사실 양대 산맥이 더 클래식 500하고 노블 카운티인데 노블 카운티도 지금 4.6억 정도를 드려야 되고요. 저기서 그럼 한 달에 그러면 생활비가 얼마나 드냐면 200에서 300만 원을 지금 들어갑니다. 저거 내고 2, 300씩 예. 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뭐 고급화되고 그다음에 소득이 소진된 그런 이 노인층에서는 지금 뭐 굉장히 이제 바라지만 지금 뭐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갭들이 하는데 사실 이제 가평 같은 데는 가평 청신빌리지 같은 데는요 1년에 1,000만 원밖에 안 해요. 네. 그러면서 월 110만 원 내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 주셨지만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아니라 중산층의 노인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대기는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수요와 공급이 잘 안 맞아지는 부분. 아까 지적했듯이 2015년 이후에는 지금 새로운 그런 이 노인 주택들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활성화가 되는 그런 전환점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내 경제 사정, 내 형편에 맞는 실버타운을 골라야 합니다. 자, 어떤 기준으로 이걸 봐야 또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예산도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그런데 또다시 이제 살펴볼 부분은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뭐 이렇게 뚜렷해야만 그것을 즐기면서 사실 들어가서도 잘 이제 지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물리적 그리고 신체적 또 심리적인 모든 측면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취미 생활을 가능한 곳인지 이런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건강이라든지 어떠한 복지적인 부분도 잘 살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병원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내가 의료 서비스를 굉장히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곳도 있고요. 굉장히 뭐 취미 특화돼서 내가 원하는 취미를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통계가요, 이 활동적이고 또 여성일수록 잘 이제 적응을 한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좀 적응이 안 되는군요. 아무래도 여성분들 중에 이렇게 좀 활동적인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 그러면서 실버타운의 이 낯선 환경에서도 굉장히 빨리 적응한다고 합니다. 네, 저나 최 원장이나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요, 이게요, 전북 김제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타운이 지금 가장 성공적인 네. 데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거는 10분 내 도시 접근권이 있고 특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쌓아야 됩니다. 거기 2천만 원밖에 안 하는데 김제에 있어요? 예, 김제에 있는데 거기를 지금 해서 할 것 같고요.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될 사람들을 또 한 다섯 가지 분류로 나눈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 여기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해당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1일 열린 민생토론회의 제목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였습니다. 사회를 본 분이 좀 아주 특이했어요. 김동건 아나운서였습니다. 큰 화제였는데요. 그 모습 직접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어르신과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 그리고 의료진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계십니다. 네, 김동건 아나운서도 올해 85이십니다. 그야말로 국민 아나운서. 주제와 잘 맞는 선정이라는 평이죠? 그죠. 85세하고 저렇게 정정하면서 또 활동성 있게 지금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뭐 뿌듯하고요. 사실 저기 황해도 사리원 출신이세요. 그래갖고 여러분 기억나시겠네요. 1983년도 이산가족 상봉할 때 138일을 방송을 하시고 100일을 밤을 새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나운서계의 어떤 산 증인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렇게 정정하게 하면서 또 이런 큰 행사에 진행을 맡아주시니까 든든하고요. 하나 재밌는 말이 이겁니다. 아나운서 안 했으면 뭘 했을 거냐고 질문이 이제 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했더니 네. 아나운서보다 더 좋은 직업이 있어야 비교를 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업에 대한 어떤 자신감과 자신감이 자부심이죠? 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K 콘텐츠가 또 하나의 히트작을, 속칭 대박 히트작을 낼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른바 K 산후조리원이죠? 네, 블룸버그에서 이 한국식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는 없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굉장히 좀 특이하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한국과 대만의 산후조리원을 모델로 한 이 고급 기업들이 관련 시스템이 부재한 미국에 파고들고 있다라고 했고요. 한 산모의 이제 후기가 나왔습니다. 네.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면서 수유라든지 아기 심폐소생술을 배웠고 그리고 남편과 함께 머물면서 밤에 편히 잘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혼자가 아님을 느꼈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라는 네. 후기까지 소개를 했고요. LA 지역에 한국식 산후조리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오는 7월까지 예약이 다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7월이면은 뭐 넉 달치 예약이 다 돼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너무 인기가 많아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다. 뭐 영어로 흔히 언카운터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특이한가 봐요, 이게. 그렇죠. 미국은 사실은 산후조리라는 문화가 따로 없고 저도 이제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뭔가 우리나라는 미역국이라든지 이런 걸 잘 음식을 챙겨 먹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아기 낳고 바로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케이크를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화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양 변호사도 두 아이의 어머니죠. 자, 이 기사를 보면서 느끼시는 미국과 한국의 산후조리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요, 미국은 병원에서 이제 아이를 낳고 바로 퇴원을 해서 집으로 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 또다시 가서 이렇게 지낸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고요. 한국은 반면에 산모 10명 중에 8명이 다 산후조리원으로 가서 산후조리 시스템을 사실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산후조리원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요, 돌봄 지원 서비스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있고, 미국이 산모 간호 서비스에 대해서 이 국가 보험 보장을 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라는 또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후조리에 대한 미국 보험이 없네요. 국가 보험이. 그렇죠. 왜냐하면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보험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이같이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원이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합병증 발병률이 더 높인다. 그런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스스로 한국 걸 경험해 보니까 우리가 산후 우울증, 산후 합병증 많은 게 바로 이 때문이야. 그렇죠. 네, 이런 지적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아이를 낳고 이제 본인의 몸을 돌봐야 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그게 좀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우울증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먹튀 논란이 불거졌어요. 드라마에도 등장했던 유명 업체라죠? 네, D회사라고 저기 경기도 파주시 운정 신도시에서 했는데, 사실 이제 이게 너무 활성화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K 산후조리원이라서 지금 전체 세계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인지도도 높고 그러는데 불안전 판매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먹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을 닫는 것이 결정된 이후에도 계속 받으면서 소위 말하는 계약금을 지금 먹튀한 사태인데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보듯이 굉장히 불법적이고 이거는 진짜로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액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 출산이란 부분은 우리 생애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거기에 이렇게 어떤 먹물을 끼얹은 듯해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네, 저도 참 씁쓸합니다. 자, 이 업체 폐업 하루 전까지도 예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분통 터지는 일이죠. 이런 경우 자, 처벌 보상이 되나요? 일단은 반드시 형사 고소라든지 이제 별도의 민사 절차를 밟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 직전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한 다음 날 업체가 폐업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이제 산모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모들을 속여서 기망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충분히 고소하시면 처벌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아마 피해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처벌이 이제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제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인데, 이것은 별도의 이제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하셔서요, 계약금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되면서 다른 산후조리원 계약을 못하고 지체되고 받은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까지 다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산모들은요, 시골에도 있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들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 산후조리원들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각종 지원에 아주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하는 건데, 우리나라 산후통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예방 방지를 위해서 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서울 마포구에서는 5째 이상을 낳을 때는 500만 원까지 지금 산후조리 경비로 이제 주고요. 충북, 충남, 경남, 또 강원, 행성은 200만 원 등등의 지금 이거를 가는데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후통을 그 예방 차원에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여성들이 이렇게 호르몬이 잘못되는 것, 그다음에 골반이 연약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체온 관리를 해줌으로 해서 산후통을 막는 그러한 개념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고, 전 세계에서 이게 지금 벌써 300억 달러의 시장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깃발을 날리고 있고요. 사실 작년도 11월 달에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하자고 나왔던 품목 중에 하나가 산후조리원이었습니다. 아, 수출까지 하자? 네. 자, 전남이라든가 경남의 사례가 있고, 양구산후조리원에서는 6억 3천만 원을 벌써 감면 혜택을 줬다고 그렇습니다. 하고요. 네. 서대문구에도 있고 해서 이제 전국 곳곳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문제는
많이 기다려야 한다는 거. 그렇죠. 지금 뭐 아시겠지만 좀 뭐 10명 중에 8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특히 여기는 더욱 이런 지원금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인구 저출산에 관한 그런 이 세금 예산들이 충분히 들어가야 됩니다. 뭐 우리 방송 중에 여러 주제로 이 아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 우리가 꼭 네.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또 가겠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 교수협의회, 줄여서 전의교협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여기서 오는 25일부터 이른바 준법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하는데 좀 느슨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주 52시간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 전공의들은 지금 80시간을 지금 일하고 있는데 52시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20여 시간을 지금 누가 메꿀 것인가. 이런 부분들로 가면서 이것이 지금 굉장히 뭐 사실 이게 충돌하는 열차처럼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국민의 건강을 놓고 정부하고 이런 의사들이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촘촘하게 지금 뭐 우리가 2,000명 이상의 지금 뭐 증원이 나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럼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지금 일할 때지 우리 국민들 눈에는 뭐 밥그릇 싸움까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심해지기 때문에 누군가가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이 부분들은 협의 끝에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떤 의사분이 번아웃이 왔다. 이러다가 죽게 생겨서 정상 진료를 위한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러다 죽겠다는 분들은 사실 환자분들입니다.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5일로 못 박아놓은 집단 사직 시점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제 정원 확정했고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면 사직서 철회를 좀 우리가 해볼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전제 조건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 2,000명의 증언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논의의 장을 마련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읽힙니다.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과연 몇 명을 증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한 조건이 만약에 충족이 된다면 그러면 사직을 철회할 수도 있다라고 읽히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강대강으로 이렇게 비대위라든지 의협단체들 그리고 이제 교수 협의회 역시도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쭉 줄곧 이어왔었는데 일단은 방재승 비대위원장의 말에서 이런 그 협의의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정부가 먼저 전공의에 대한 조치를 풀어주고 네. 그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대화에 응하고 그리고 사직서를 25일에 제출하기로 딱 기한을 못 박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도 양보를 할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1,700여 명의 교수들이 소속되어 있는 서울대 의대 그리고 서울대 병원 비대위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 것도 희망적인 신호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것처럼 다 이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고 공표를 하기는 했지만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면서 우리가 전공의들과 그리고 이제 정부의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중재 역할을 계속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데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 의사면허를 포기하고 미국이나 일본으로 가서 의사면허 시험을 보겠다는 의대생들도 꽤 나온다고 합니다. 또 휴학 신청은 계속 늘고 있다고요? 근데요, 이게 사실 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한국 의사가 미국 의사 시험 합격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몇 프로입니까? 3%입니다. 100명 보면 3명 붙나요? 네, 그다음에 US 그 메디컬 라이센싱 이그잼 이거를 하고요. 최소 2년간 매칭 프로그램으로 돼서 레지던트 해야 돼요. 여기 가시면요 5년 뒤처집니다. 그 영어 잘해야 되잖아요, 또. 그건 뭐 영어야 지금 의학 용어가 하도 영어니까 잘 하시겠지만 승부는 승부처에서 하셔야지 이거 외국 가서 뭐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게 터지면요 지금 우리나라도 국내에 응시 자격할 수 있는 게 38개국에 158개 의과대학에서 우리 응시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그럼 그 사람들 데려고 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승부는 승부처에서 내십시오. 네. 승부는 승부처에서 내라. 홧김에 미국, 일본 간다고 해도 뭐 대안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승부를 내야겠죠. 네, 최양호 원장, 양지민 변호사와의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이저리그라고 합니다. 미국 프로야구의 개막전과 후속 경기가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몸값 스타 오따니의 한국 사랑 그리고 부인의 검소함이 큰 화제가 됐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 글러브도 30년 전에 제가 오프닝데이에 썼던 그 글러브를 박물관에서 지금 갖고 왔거든요. 너무 뜻깊은 그러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初めてこう一緒に、公式戦自体も見るの多分、一緒に来て見るのは初めてですし、そういう意味ではいい思い出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ので、そこも含めてまずは自分のやることに、さっきも言いましたけどやることにまずしっかり集中したいなと思ってます。 여기 고척 스카이돔은 제가 5년 동안 홈팀으로 뛰었던 구장이기 때문에 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주제는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많은 세계적 야구 선수들을 한 자리에서 다양하게 본 것도 처음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거의 못했었는데 미국의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한국에서 지금 펼쳐진 거잖아요. 네. 그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데 와중에 또 이번에 개막전을 한 팀이 LA 다저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니까 네. LA 다저스가 미국 메이저리그 팀들 중에서도 스타 군단이거든요. 그렇죠. 스타들이 많은 팀이고 또 샌디에이고에도 매니 마차도라고 하는 슈퍼스타가 있으니까. 그렇죠. 김하성도 있고. 네, 김하성 선수도 있고 그런 슈퍼스타들을 우리가 직접 본 거고 와중에 또 과거 메이저리그 스타였던 뭐 박찬호 씨라든가 유현진 선수 이런 분들도 현장을 방문했고 또 일본의 전설적인 메이저리그였던 마사카 다이스케라든가 네. 그러한 일본 선수들도 방문을 했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 깜짝 방문해서 LA 다저스 시절 스승에게 한화가 대전이잖아요, 연고지. 연고지에 유명한 빵집 있습니다.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빵을 한아름 사서 준 그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미일 3국의 외교 고위 당국자들도 함께 나란히 앉아서 이 역사적 개막전을 봤다죠? 예, 그렇습니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하고 주일 미 대사, 주한일 대사가 함께 경기를 관람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한미일 공조가 경제 안보를 넘어서서 문화체육 문화를 확장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러면 또 뭐 경기 하나 가지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네.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경기를 한미일 3국의 외교 당국자들이 함께 해보자라는 제안을 미국 측에서 해왔다고 합니다. 네. 확실히 미국 쪽에서도 이 경기를 뭔가 외교적인 어떤 우위를 다지는 그러한 이벤트로 활용할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쿄에서 미국 대사가 날아오고 미국에서도 날아온 거예요. 저는 네, 외교관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볍게 평가할 일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제안을 한 거니까요. 그렇게 보자고. 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메이저리거인 박찬호 샌디에고 파드리스 특별 고문. 이런 직함을 요새 갖고 있습니다. 30년 전 본인이 메이저리그 데뷔전 때 끼었던 LA 다저스 시절에 글러브를 끼고 시구를 했네요. 예, 박찬호 씨가 1994년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었는데 그때 썼던 글러브 그거를 요번에 끼고 시구를 한 거예요. 또 그 당시 배번이었던 61번 그 61번을 그대로 달았고 유니폼은 박찬호 씨가 다저스 선수 출신이면서 현재는 또 샌디에이고 특별 고문이니까 반반이네요. 네, 반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오른쪽에는 SD, 왼쪽은 LA. 네, 반반 이렇게 입어서 이제 시구를 했는데 박찬호 씨가
30년 전 그 글러브를 끼고 한국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시구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 그렇네요. 감회가 새롭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박찬호 씨도 감회가 새로울 것이고 저도 참 감격했는데 1994년,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하고 있잖아요. 30년 사이에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성장을 했고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도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시장에 중요해졌으니까 여기 찾아와서 개막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성장한 것 같습니다. 네, 1994년 응답하라 1994에 나왔던 그 뜨거웠던 여름입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군요. 개막전의 최고 스타는 역시 세계 스포츠 역사상 가장 비싼 몸값의 글로벌 스타 오타니 쇼헤이였습니다. 자, 어떤 선수인지 한번 소개를 할 필요가 있죠? 예,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키가 이제 190cm고 95.3kg인데 1994년에 태어났습니다. 2013년에 이제 일본 프로야구 데뷔해서 2014년에 10승 10홈런, 투수로 10승, 타자로 10홈런. 저게 엄청 기록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거는 만화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현실에. 그래서 난리가 났었고 2010년에 일본 퍼시픽 리그 MVP를 찍은 다음에 2018년에 미국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거예요. 진출하자마자 아메리칸 리그 신인왕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더 엄청납니다. 21년, 23년. 아메리칸 리그 MVP 2번이나 했습니다. 만장일치죠. 예, 그리고 나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또 MVP를 했고 미국에서 10승 40홈런 이렇게 때리면서 아시아 출신 최초로 메이저리그 홈런왕까지 했습니다. 근데 홈런왕은 있는데 투수로 10승 올리면서 홈런왕을 하는 건 야구에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오타니 쇼헤이가 일본에서도 만화 같은 스타라고 했었는데 미국 갈 당시에 그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하겠느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투수를 하건 타자를 하건 전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미국에서도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고 두 개 다 하면서 결국 홈런왕까지 하는 이런 엄청난 활약을 펼쳤고 그 결과 2024년에 다저스에 입단하면서 10년간 9,200억 원을 받기로 한 거예요. 대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 광고까지 합치면 한 1조 원이에요. 광고까지 합치면 1조 원이 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연봉만 하더라도 북미 프로스포츠 사상 역대 최고액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야구의 사상 최대 스타를 우리가 그동안 베이브루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베이브루스죠. 네, 베이브루스라고 했었는데 지금 오타니 쇼헤이가 베이브루스 이상의 스타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백인도 아닌 일본 말만 쓰는 일본인입니다. 자, 오타니는 개막 1차전 서울 시리즈 1차전에서 5타수 2안타를 쳐서 스코어가 또 팀이 5대2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묘합니다. 이름값을 한 셈이죠? 이름값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관중들은 많이 또 홈런을 기대하긴 했지만 뭐 홈런이 항상 나올 수는 없는 거고 타자가 5타수 2안타를 쳤으면 4할 친 거거든요. 4할이면 엄청나게 잘 친 거고 와중에 또 안타만 친 게 아니라 그 안타 중에 타점도 올렸습니다. 타점 하나, 도루도 한 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활약을 한 건데 다만 누상에서 이제 아웃이 돼서 좀 오버했죠? 예, 뛰다가. 그래서 좀 주루사는 내 실수다. 또 깨끗이 인정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어쨌든 활약은 크게 한 거고 또 그 오타니 입장에선 대선배인 다르비슈, 네. 다르비슈 선수하고 맞대결을 해서 2타수 2안타로 판정승을 거둔 셈이 됐습니다. 네. 이란계 일본인인 다르비슈 유, 그야말로 대선배이자 오타니의 우상이었죠. 자, 이 다음 날 열린 2차전에서도 오타니는 1안타 1타점을 기록했지만 소속팀 LA 다저스는 졌습니다. 서울 2연전에서는 김하성 선수의 샌디에고와 1대1 한 게임씩 주고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2차전은 다행히 김하성 선수의 샌디에이고가 이겼는데 2차전에서 15대 11로 샌디에이고가 이겼습니다. 엄청난 타격전이었어요. 완전한 타격, 안타만 33개가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관중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즐거운 관람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2차전이 굉장히 극적으로 마무리가 된 게 9회에 매니 마차도 선수가 3점포를 날린 거예요. 3점 홈런, 스리런 홈런이죠. 이 매니 마차도 선수의 활약을 기대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팬들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켜주는 아주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진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서울 시리즈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2차전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어요. 오타니가 오래 같이 일한 동고동락한 통역사를 갑자기 해고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60억 원을 횡령했다고요? 네, 요번에 이제 그 오타니 선수가 부인이랑 같이 오면서 미즈하라 이페이라고 하는 개인 통역사를 대동해서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 통역사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절친한 모습이 보였는데 저 사람입니다. 왼쪽에. 네. 그런데 그 와중에 뉴스가 터진 거예요. 네. 미국에서 수사 당국이 저 통역사 미자하라 이페이가 오타니의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60억 원 가까이 빼돌렸다. 그러니까 연봉도 한 10억 원씩 줬대는데. 그랬는데 그걸 적발이 됐다는 겁니다. 7년간 오타니 쇼헤이 바로 곁에서 통역되어지면서 거의 개인 비서 비슷하게 절친하게 지냈었는데 뒤로는 돈을 그렇게 빼돌렸다고 하는 거고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 바로 도박에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 그 경찰이 도박 수사를 하다가 이게 딱 적발을 한 건데 너무 황당한 사건이고 저렇게 유명 스타들이 가까이에 있는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일이 종종 터지고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법이고 등잔 밑은 항상 어둡습니다. 자, 좋은 소식도 얘기해 볼까요? 오타니의 농구 선수 출신 부인 다나카 마미코죠. 그리고 어머니 등 가족들이 왔는데 나란히 앉아서 경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VIP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타니 가족들의 소탈함 또 검소함이 연일 화제가 됐죠. 예, 연일 화제가 됐는데 일단 오타니 아내가 그 백을 맸는데 그 백이 5만 원도 채 안 되는 숄더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패스트 패션의 한 브랜드 일종인데 뭐 Z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패스트 패션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 서민들이 가는 브랜드거든요. 저 정도 지금 그 10년 연봉이 한 1조 가까이 되는 저 정도 부자면 우리가 보통 뭐 편집샵이나 백화점 명품 뭐 브랜드나 인터넷에서 우리나라 인터넷에서도 산대요. 49,900원짜리. 네, 우리나라에서는 49,9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명품이 아니라 그런 백을 맸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사진이 찍힌 저 자리가 일루 쪽에 있는 일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통 저 정도의 부자면 그 경기 관람할 때 특별 VIP 실 별도의 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데를 많이 예약을 하는데 저렇게 일반석에 앉아서 관람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검소하고 소탈하다라고 칭송을 받았는데 평소 오타니 가정 모두가 검소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타니 부모님이 오타니가 유명한 스타가 됐는데도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다는 거예요. 집 고쳐준데도 됐다 하고. 됐다. 네. 안 고쳐줘도 된다라고 하고 본인들이 벌어서 고쳤다고 합니다. 오타니 선수의 형과 누나도 동생의 도움을 거절할 정도로 온 가족이 검소하다고 합니다. 네, 아주 미담 만발입니다. 이 오타니 선수의 한국 사랑도 진심이라는 평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본인의 SNS에 한글 소감을 계속 올리고 태극기도 올립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해요. 네, 그 SNS에 곧 만나요, 뭐 다저스 파이팅, 이 개막전 직전에 한글로 그렇게 올렸고 그리고 또 뭐 일본으로 한국으로 출발하면서 기다려지다 또 한글로 그렇게 올렸었는데 사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3월 13일에는 오타니 선수가 한국전 서울 시리즈 기념 사진을 올리면서 거기에 태극기 이모지를 달았거든요. 네. 그리고 3월 15일에는 한국으로 출발하면서 비행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는데 한글로 기다려지다라고 쓰면서 역시 또 태극기 이모지를 달았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저희가. 자, 이 오타니 선수의 그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자, 태극기 이모지 올린 모습입니다. 유니폼을 갖고 또 손을 불끈 쥐고 이렇게 했고요. 네, 저렇게 3월 13일에 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3월 15일에는 기다려지다. 저게 이게 오타니가 직접 타이핑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이게 뭐냐면 본인이 썼다기보다는 예. 그 한글을 이해한다는 거죠. 예. 그 기다려지다라고 한글로 올렸고 그다음에 3월 20일에는 또 저렇게 본인의 뒷모습 사진 개막전 직전에 그 사진을 올리면서 뭐 역시 또 한글로 오늘 뭐 곧 만나요 다저스 파이팅 이렇게 한글로 올렸고 또 한국 도착한 직후에도 인천의 풍경을 올리면서 역시 또 태극기를 올렸고 저는 그래서 이 한글 이런 게 저런 걸 써주는 직원이 있으려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전담 지금, 직원 없대. 직접 썼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저 지금 놀랐는데 아니, 어쨌든 물론 예. 직원이 관리를 하지만 예. 오타니가 다 관여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설사 직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오는 스타 선수들이 다 저렇게 하지 않거든요. 네. 뭐 호날두 이런 선수들 거의 한국을 신경 안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렇게 하나하나 신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찐으로 한국을 좋아하고 존중하는구나라는 걸 추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이렇게 인천공항 내리기 전에 이게 저희도 보면 사진을 찍으면 인천 부근이 이렇게 보이죠. 영종도가. 네. 그걸 찍어서 또 네. 올렸다고 합니다. 그걸 찍어서 올리면서 태극기 이모지도 달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타니 선수는 1차 개막전 도중에 이제 안타를 치고 누상에 나갔을 때 거기서 우리 김하성 선수 그러니까 샌디에고 파드리즈의 그
그 야수잖아요. 그걸 만났는데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이게 멀리서 보니까 입 모양이 그거였대요. 네, 그러니까 오타니 선수가 안타를 치고 도루를 해서 2루로 이제 진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하성 선수하고 딱 마주쳤는데 그때 오타니 선수가 인사를 했는데 그 입 모양이 찍힌 겁니다. 입 모양을 분석을 해보니까 안녕하세요라고 우리말로 인사를 했다라는 게 나온 거고 그 오타니 선수가 우리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타자도 직접 쳤다고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유재석 씨가 과거에 김하성 선수한테 오타니 선수하고 친분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아주 친한 것까지는 아니고 같은 아시아에서 온 선수라 인사 정도 나누는 사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오타니 선수는 지금 메이저리그 원톱 스타인데 그렇죠. 먼저 저렇게 알아보고 인사하면서 또 한국말을 쓰는 이런 모습이 정말 배려도 많은 것 같고 확실히 한국을 많이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스즈키 이치로도 뭐 유명한 선수였지만 네. 저런 모습은 전혀 없었거든요. 저런 모습이 흔한 모습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오타니 선수가 한국에서도 지금 슈퍼스타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역시 실력 이전에 인성입니다. 인간입니다. 누가 좀 생각나는 그런 대목도 있는데요. 자, 서울 시리즈에서 이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부인까지 대동하고 많이 왔어요. 그래서 K 문화에 흠뻑 빠져 지냈다고 합니다. 서울 명동의 길거리 음식, 또 피부과, 미용실, 경복궁 안 간 데가 없네요. 요즘에 한국 문화가 서양에서도 유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저스 선수들도 많이 궁금했을 것이고 그래서 다저스 선수들이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 숙소에서 명동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동에 길거리 음식들 많잖아요. 그 음식들을 현지에서 뭐 사 먹고 경복궁을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피부 미용 관련 이런 산업이 또 굉장히 서양에서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저스 선수들의 부인들은 강남의 피부과를 찾아서 한 사람당 100만 원 정도에 상당하는 뭐 피부 관리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또 화장품 매장을 찾아서 쇼핑백 한가득 또 화장품을 사고 기념 촬영을 하기도 하고 미용실도 갔었다고 합니다. 또 김하성 선수가 한복으로 예. 그걸 한 벌씩 선물을 했는데 예. 등번호 새겨줬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샌디에이고 선수들한테 간 그 37벌 정도의 한복을 일일이 다 선물해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용이 새겨져 있고 골룡포처럼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등 번호까지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서울 요번에 와서 김하성 선수가 하나하나 다 안내를 하면서 샌디에이고 선수들한테 서울 가이드 역할을 해줬다. 음식점 뭐 예약 이런 것도 김하성 선수가 다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드리스 선수들이 입은 그 한복이 37벌인데 그게 뭐 가격적으로야 뭐 얼마 그 슈퍼스타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예. 거기에 번호 새겨서 나눠주고 예. 그걸 입고 사진을 찍어 올리고 참 예. 이런 것들이 기념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한복이라는 것 자체 가격을 떠나서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좀 이채로운 외국의 풍물이기도 하고 특히 요즘에 K문화가 유행하면서 외국에서 뭐 한복, 한국 음식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한복을 한 벌을 자기가 갖게 된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뭐 소외도 상당히 클 것이고 거기에 용 무늬라든가 용이 또 서양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이 그렇죠. 있거든요. 용 무늬라든가 또 그러한 한복에 자기 번호가 새겨져 있으니까 아주 각별한 선물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성공한 서울 시리즈와 오따니의 미담 같이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정책엔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모로 중요한 오는 25일 월요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